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경기 끝난 시점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이중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끝난 이후에 바로 후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톤빌라와 토트넘의 경기 결과 같은 경우는 0대4 토트넘의 완승이었습니다. 토트넘이 0대4 완승이긴 했으나 전반전 경기만 살펴봤을 땐 0대0 에다가 이제 후반전에서 4골 들어간 건데, 일단은 오늘 경기는 뭐 전반전만 봤을 때는 팽팽한 경기, 그리고 우리가 즉 예상할 수 있었던 경기로 경기가 펼쳐지긴 했지만 후반전에 가면서 반전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전반부터 좀 돌아보게 되면은 일단 초반에 토트넘이 주도하는 흐름,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애초에 백파이브 세팅을 해오고 나오기도 했고 좀 역습을 노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반전 스탯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점유율은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찬스에 있어서 슈팅이 5대1 아스톤빌라 우세, 빅찬스도 또 아스톤빌라가 한번 만들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점유율 자체를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다음에 파이널 서드까지 배달되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는데, 또 파이널 서드 터치도 뭐 한 9개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배달 과정은 나쁘지 않았는데 마무리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빌라 입장에서는 준비해온 전략대로 지키면서 역습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전반전만 놓고 보면 아스톤빌라의 작전이 좀 더 잘 들어맞았다? 뭐 이렇게는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전을 보고 제가 느꼈던 점은 빌라가 굉장히 역습 전술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확실히 토트넘이 기존에 하던 대로 2023-24 시즌에 토트넘이 그냥 하던 대로의 방식대로 쭉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보니까 빌라가 전반전에 그 득점이 좀 더 나올 만한 상황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갔고, 후반전에서 퇴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은 뭐 빌라도 전반전은 잘했지만 후반전의 준비 세팅은 좀 별로지 않았을까? 물론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전반전에 잘 막아냈던 빌라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대로 빌라든 토트넘이든 후반전에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던 건 일단 처음에는 실점을 너무 빠르게 당했다. 이제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 같은 경우나 기록상으로 50분 메리슨의 득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먹힌 거예요. 네. 제가 또 일단 그 득점 장면 또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메이슨 이제 토트넘이 만들어가는 빌드업 과정에서 측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크로스, 거기에서 메디슨 선수가 득점을 한 건데요. 확실히 이런 패턴 플레이들이 토트넘이 준비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메이슨이 잘 침투를 들어가서 득점을 했던 장면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토트넘이 이런 축구를 구사하고 이런 게 좀 더 완성되겠다. 이제 사실 전반기에 비하면 후반기에 더더욱 더 완성도가 높아져 간다, 이런 생각은 저는 사실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토트넘을 보면. 네, 그래서 득점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돌아보자면은,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아스톤빌라는 역습을 주로 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스톤빌라 그렇다고 그냥 5-4에 내려서서 버스 세운 건 아니고 빌드업을 또 충분히 방해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 과정의 출발이 골킥에서 빌드업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골킥에서 빌드업을 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정말 잘 풀어나와서 사르가 열린 공간을 달리고, 그리고 크로스를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메디슨의 마무리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년 동안 쭉 추구하고 있는 이 빌드업 퀄리티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사실 아스톤빌라는 이 상대 빌드업을 막아내는 퀄리티로 봤을 때는 거의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상대방을 잘 노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에멜인데, 이 준비가 굉장히 잘 됐고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에메리의 홈 경기는 사실 요새와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전반은 그랬는데 후반에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빌라가 전반전만 봤을 때는 준비 잘해왔다, 이런 거 느껴지지만 후반전에 확실히 토트넘이 좀 세밀해진 이런 전술 분석, 전략들이 좀 잘 들어먹힌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빌라가 빠르게 무너졌던 게, 당연히 빌라는 실점을 기록했으니까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50분에 골을 먹히고 53분에 바로 실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시점 장면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게, 수비 상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그냥 그걸 뺏겨가지고 패스 미스로
그냥 바로 득점이 또 나오게 됐었죠. 네, 그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볼을 간수한 다음에 이제 존슨 선수한테 패스를 네. 줬죠. 존슨 선수 패스를 주면서 깔끔한 손흥민 마무리.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존슨 선수 또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도 아스톤 빌라가 쉽게 음. 공을 내줬기 때문에 정말 쉬운 득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2대0으로 몰리자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비수 랑글레, 디뉴, 그다음에 틸레방스 이렇게 빼면서 좀 공격적인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모레노, 디아비, 자니올로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비수를 한 명 빼면서 4-4-2로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보자 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네, 아니 사실 이 맥긴 선수의 퇴장 장면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퇴장 장면을 살펴봤을 때 왜 왜 위치에서 했을까? 네. 저렇게까지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가격한 태클이었거든요. 상황을 돌아보면 토트넘의 빌드업 상황이었죠. 음. 그래서 우도기가 좀 굉장히 빠르게 측면을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부엔디아가 아니죠. 누구죠? 맥긴. 갑자기 맥긴이 그냥 갑자기 다리를 걷어 차버립니다. 네. 우도기 다리를. 제가 그렇게 걷어 차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우도기 선수가 측면 이제 그러니까 토트넘 진영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공간에서 맥긴 선수가 태클을 이렇게 걸었거든요. 태클도 아니야 그건.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걷어차기지. 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장면은 뭐 아스톤 빌라의 몇몇 선수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 캐시가 유명하죠. 캐시하고 사실 맥긴 선수도 빡센 선수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2대0 상황이면 사실 한 골 들어가면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조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65분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퇴장으로는 봤을 때는 사실 뭐 퇴장이라는 게 언제 당해서는 안 되지만 65분의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추가 시간 10분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30분 정도 가량을 토트넘이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조금 너무 별로인 태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상대방을 부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장면에서 안 좋은 태클이고, 그리고 본인이 퇴장당해서 안 좋은 태클이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팀적으로도 맥긴이 이제 한 경기만 못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징계 다이렉트 레드니까 징계 더 받을 텐데 그러면 팀적으로도 엄청 이번 경기만 아니라 몇 경기를 맥긴이 말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맥긴 선수가 빡센 선수인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장면들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안 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 전 맥긴 선수가 그래도 제가 쭉 보면서 빡센 선수가 맞긴 한데 은근 똑똑한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발밑도 굉장히 좋고 뭐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테크닉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는 선수죠. 리그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좀 맥긴 선수 좀 아쉬워요. 맥긴 선수 사실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는 꽤 준수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 볼 때마다 맥긴 선수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선수고 타 팀들이 이 선수를 노릴 수 있는 매물인가 했을 때 이런 위험적인 요소도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맥긴의 퇴장으로 확실히 분위기는 토트넘 쪽으로 넘어갔고, 사실 그 퇴장을 기점으로는 그냥 토트넘의 공격 쇼가 펼쳐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반코트였고 저는 뭐 사실 뭐 드라구신이 나오긴 했지만 교체돼서 나오긴 했지만 드라구신이 공을 많이 잡는 그리고 화면에 많이 나오는 장면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또 빌라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깐 이제 4-4-2 진영을 갖추고 압박을 했을 때도 그렇게 뭐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아스톤 빌라에는 와킨슨이 굉장히 폼이 좋잖아요. 와킨슨이 전반전에 뭐 잠깐 보였던 장면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후반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장면들 봤을 때는 전혀 뭐 세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히 퇴장 이후부터는 뭐 거의 맥긴 와킨슨이 할 수 있었던 건 거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많다 보니까 공격을 정말 쉽게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서 오늘 공격 포인트 무려 3개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2골 다. 그러니까 이제 2대0 상황에서 2골 다 추가적으로 나온 골들이 다 90분 이후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좀 패턴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긴 했거든요. 확실히 뭐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들 보면 쿠르세스키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런 장면들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토트넘의 공격 세부적인 전술들이 좀 짜여져 있었던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 티모 베르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내주는 측면에서 가운데 측면을 쭉 빠졌다가 베르너한테 컷백을 해주는 장면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팀의 공격 패턴들이 확실히 세부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이제는 공격 전술이 그래도 좀 통일화됐다.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전략 전술이라는 건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골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 1골 2도움을 총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총 22개가 됐습니다. 14골 8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10에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가 지난주 리뷰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조심스럽게 공격 포인트 30개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경기 남았거든요. 네. 토트넘이. 지금 14호 골 8어시 네. 가 됐는데 그러면 22개, 8개 할 것 같은데요? 10경기에서 8개.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수치긴 한데 근데 지금 페이스를 보자면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토트넘이 앞으로 거쳐야 될 경기들을 봤을 때 사실 토트넘이 가장 위기의 순간들은 4월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4월 13일에 뉴캐슬 경기였는데 사실 뉴캐슬이 지금의 좀 안 좋은 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분히 기회가 있고 4월달 스케줄 보면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3연전이 있어요. 이때가 승점을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뭐 득점을 한다면 뭐 충분히 30개 공격 포인트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 어시스트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공동 6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득점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현재 14호 골이니까요. 제라드 보엔과 같은 위치로 또 올라서게 됐네요. 그래서 공동 4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가 1위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4위 정도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뭐 혼란이 4위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록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아시안컵까지 다녀온 선수인데 뭐 4위를 기록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페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 개수로 봤을 때도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기록을 하고 있고 일단 1위가 오늘 약간 후반에 부진했다고 말씀드렸던 와킨스 26개. 그다음에 2위가 살라 24개. 그리고 3위가 홀란드 23개. 그리고 4위가 이제 손흥민 2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카를 또 오늘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넘어서게 됐네요.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14골을 기록했고 8개의 도움. 일단은 텐텐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건 거의 됐다고 봐야죠. 텐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골을 넘을 것인지. 20골. 그다음에 총 공격 포인트 30개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20골 넘고 10어시스트 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PK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차는데 제가 오늘 좀 유심히 봤던 건 물론 퇴장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겠지만 토트넘이 상대편 박스 터치 안 개수의 횟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기록을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도 너무 많은 터치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뭔가 이런 장면에서 나올 수 있는 PK나 아니면 또 이 장면에 나올 수 있는 득점, 찬스,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PK 뭐 아니면 득점 찬스, 컷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왠지 20골 아니 30 공격 포인트는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사실 20골은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한 달 빼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20개 30개 공격 포인트는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트넘이 확실히 오늘 전반전에도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고 슈팅도 1개밖에 못 기록했지만 일단 박스 터치는 10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후반전에는 뭐 당연히 훨씬 많았고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터치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즘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박스 안에서 굉장히 또 위협적인 선수잖아요. 오늘도 뭐
이제 도움 하나 기록한 거랑 도움 2개 기록한 거랑 득점 하나 기록한 거 거의 다 박스 근처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장면을 돌아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토트넘이 빌드업을 잘해서 박스에 잘 전달을 해주면은 손흥민이 무조건 잘 해결해 줄 거다라는 믿음은 좀 계속해서 가져도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네, 손흥민 선수가 아주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오늘. 활약했던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팀 오늘 0대4 경기는 끝났기 때문에 일단 두 팀의 다음 일정이나 다음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맥긴이었기 때문에 좀 비상이 많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뭐 이번 경기 진 것도 지금 4위와 5위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그 경기만 보자면 이제 웨스트햄, 울버햄튼 그리고 맨시티가 아스톤 빌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맥긴 없이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네, 뭐 아스톤 빌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승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5위권 밖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거는 쉽진 네. 않거든요. 충분히 아스톤 빌라한 팀은 좀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문제는 중원의 수가 좀 부족하다. 네, 네, 지금 일단은 카마라 선수가 기존에 부상인 상황이죠. 원래 음. 주전이었는데. 카마라 선수 빠지고 또 맥긴 선수까지 빠지면서 거의 주전급이라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네. 더글라스 루이스 말고는 네. 사실 선수가 뭐 틸레망스 있고 또 제가 좀 생각해 보는데 그리고 유망주 하나 있고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딱 생각나는 선수는 네. 없거든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빌라가 다음 리그 경기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메리가 사실 이런 거 준비는 좀 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선수가 이렇게 없으면 네. 그건 어렵거든요. 어렵긴 해가지고 그리고 카마라 처음 빠졌을 때도 굉장히 부진하면서 3연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맥긴 빠졌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가 될지 그 정답을 찾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빌라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도 아쉽지만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가 훨씬 걱정이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뭐 한 경기 덜 치는 상황에 아스톤 빌라와 2점 차로 쫓아가게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는 조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챔피언스리그가 5위까지 가능성이 지금 생긴 기 때문에 뭐 4위를 일단 그래도 4위를 기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편안이 나왔고 그 개편안에 의하면 일단은 잉글랜드가 5시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아스날이 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빌라도 뭐 장장 금요일날 해서 아약스한테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리그에서 팀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프리미어리그고 총 5장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그래도 안전하게 4위권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빌라가 이렇게 깨지는 걸 보고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해진 고지는 맞다라는 또 보고 빌라도 조금 이번 패배로 인해서 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5위라는 게 좀 가능은 하니까 그렇게까지 실망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판더맨 부상 얘기는 아까 저희가 잠깐 못한 것 같은데 판더맨이 그 허벅지 잡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몇 경기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토트넘이 일정이 좀 괜찮습니다. 일단 풀럼, 루턴, 웨스트햄이고요. 그다음에 쭉 거의 어려운 상태가 뉴캐슬 이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에 뉴캐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연전을 치른 이 죽음의 4연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전까지는 토트넘 형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의 최대 분수령은 이 4연전이다. 죽음의 4연전. 일단은 뭐 아까 저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뉴캐슬전은 그나마 조금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맨시티, 아스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사실 이때는 우승 경쟁이 시작되는 이미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분위기상 어느 한 팀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여기서 승점 9점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2점만 따도 아주 다행일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와 아스날 경기는 홈 경기이긴 한데 근데 네. 뭐 홈이라고 얘네들 잡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3경기 중에 2경기만 무를 하더라도 사실 엄청 다행인 경기인데 이 9점짜리 경기가 9점 총 합쳐서 9점 경기에서 얼마나 승점을 따오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4월 달이니까 일단은 남은 경기들 다 승리를 거둔 뭐 다음에 이 경기를 그냥 좀 마음을 좀 놓고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무승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 토트넘의 경기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